금융업계 다보스 포럼이라고 불리는 잭슨홀 미팅이 목요일부터 사흘간 열립니다. 축제가 되고 좀 기분 좋아야 되는데 시장은 또 긴장하게 만드는 그런 회의지 않습니까? 오늘 집중 분석 시간에 미중산업경제연구소 조용찬 소장님과 잭슨홀 미팅의 주제를 집중 분석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십니까? 와이오밍에 있는 미국의 잭슨홀 지역이라고 하는데 잭슨홀에 혹시 가보셨나요? 저는 안 가봤고요. 네. 그 주변은 가본 적이 있는데 네. 와이오밍 잭슨홀 같은 경우에는 그 견지 낚시라 해서 프라잉 낚시가 네. 유명한 지역입니다. 폴 폴커 의장 같은 경우는 이걸 워낙 좋아해가지고 그 지역에서 이렇게 1978년 이후부터는 다보스 포럼처럼 금융 관계자들의 세미나가 열린다고 합니다. 그런 것도 어떻게 아세요? 가보고 싶어서 제가 그냥 질문 한번 던진 건데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잭슨홀이나 다보스 포럼처럼 어떻게 보면 여름에 약간 휴양하면서 이렇게 정책 얘기하고 그런 자리인데 시장은 긴장을 하고 있어요. 근데 어떤 게 주제고요? 이번에 어떤 얘기들이 오갈 걸로 예측이 됩니까? 네, 이번에 주제는 경제와 정책의 제약 요인을 재평가한다는 게 주제입니다. 네. 아무래도 코로나 바이러스 문제뿐만 아니라 우크라이나 사태로 인한 공급망 훼손 문제를 각국 중앙은행장들과 함께 대응책을 논의할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시장에서 주목하는 점은 파월 연준 의장의 연설이 금요일 오후 11시에 있다고 합니다. 우리나라 시간으로 예정된 시간인데요. 네. 인플레이션 억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금리 인상은 계속하겠다. 기존의 입장은 계속 반복할 것으로 보여지고요. 또 물가와 고용, 공급 제약과 관련된 견해를 밝힐 것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9월 금리 인상 폭이라든지 어느 시점에서 금리 인상 속도를 늦출 것에 대해서는 이야기는 하진 않을 것으로 보여진다는 점에서 주식시장 같은 경우에는 이번 그 잭슨홀 미팅은 무풍지대로 통과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호재로 인식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좀 다른 시각이 있습니다. 대부분은 이제 제롬 파월 의장이 또 강경한 얘기를 하게 되고 시장은 그에 따라서 부정적인 영향을 받을 걸로 예상을 하고 있거든요. 소장님 말씀은 그렇게 부담스러울 요인이 나오지는 않을 것 같다. 네, 그렇습니다. 네. 당장 옵션 시장 같은 경우에는 26일 날 당일날 그 옵션 시장의 그 변동폭 같은 경우는 1.4%로 예상을 하고 있는데요. 네. 최근 1년간의 변동폭이 최근 한 달이죠. 1% 정도에 불과했던 점 비교해 보면 이번에 그 리스크 오프로 전환시킬 만한 강력한 모멘텀은 없을 것으로 시장은 미리 판단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네. 만약에 시장 예상과 달리 인플레이션 억제를 위해서 경기 침체를 각오하고 있다는 매파적인 발언이 쏟아진다면 장단기 금리 역전 현상이 더 벌어지게 되고 달러 강세가 되고 이는 신흥국의 약세뿐만 아니라 신흥국 그 증시에도 하락 모멘텀이 되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하지만 반대로 금융시장이 예상한 대로 2023년 초반에 금리 인상이 중단된다든지 그리고 중반쯤에서 금융정책을 금융 인하로 유턴하는 이런 긍정적인 시그널을 받게 된다면 주시장은 강한 반등을 기대할 수가 있는데요. 악재는 어느 정도 주가의 지금 3일간 주가 조정으로 반영이 된 만큼 만약에 호재가 나올 경우에는 큰 폭의 반등도 기대해 볼 수 있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예. 상대적으로 공정적으로 소장님은 해석을 해주고 계십니다. 근데 잭슨홀 미팅 이전과 이후로 미국의 연준의 통화 정책이 바뀌는 건 아니고요. 지금 이제 물가를 잡아야겠다는 게 강경하잖아요. 견고한 입장이고요. 그래서 이제 잭슨홀 미팅이 끝난 다음에 이제 시장 흐름이 어떻게 될 것인가 연속선상에서 미국 증시도 또 추세 상승에 들어섰다는 분도 있고 이제 반등 끝나서 또 하락할 수 있으니 각오해라 이런 시각도 있는 것 같아요. 어떻게 보세요? 네, 9월에 아무래도 FOMC에서 큰 폭의 금리 인상을 한다든지 이번 잭슨홀 미팅에서 매파적인 발언이 쏟아진다면 현재 장기 금리 같은 경우는 주식시장의 가장 큰 키를 짚고 있는데 현재 3%에서 3.2%까지 높아질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된다면 현재 S&P 500 주가 같은 경우에는 4,128포인트인데요. 또 예상 주가 수익 비율 같은 경우는 18.2배입니다. 금리 상승으로 인해서 주식의
리스크 프리미엄이 올라간다면은 예상 그 주가 수익률은 16배까지 떨어질 수가 있는데요. 이렇게 되면 S&P 기준으로 해서 5%인 뭐 3,800 그리고 많게는 한 20%인 3,500선까지도 떨어질 수 있다고 보고들 있습니다. 하지만 JP 모건 같은 경우에는 악재가 어느 정도 반영이 된 것으로 보여지고요. 또한 9조 달러 정도로 부풀어 오른 연준의 밸런스 시트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 투명성을 높이는 여러 가지 조치들이 나온다면 주시장의 반등 모멘텀이 될 수 있을 거로 보면서 장기 금리는 오히려 9월 FOMC를 기점으로 떨어질 것으로 보고 있는데요. 이렇게 되면 JP 모건 같은 경우는 연말에는 거꾸로 주가가 한 5%에서 4% 정도 충분히 올라갈 수 있을 거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뭐 연준의 정책에 따라서 변동성은 있겠지만 아무래도 이거를 해석하는 월가 시각은 분명히 갈리고 있다는 점에서 주시장에도 큰 변동성을 초래하겠지만 변곡점에 와 있는 것은 사실이지 않나 보여집니다. 네. 물가가 이제 고점을 좀 찍은 징후는 있지만 아직까지 확실하게 물가를 좀 잡았다고 보기는 어려운 거고요. 경기 침체의 그림자들도 서서히 오고 있는 상황이어서요. 그러면 경기 침체, 적어도 경기 후퇴 금리 인상 기조에서 투자자들은 성장주가 최근에 사실 또 좀 올라오긴 했어요. 긴축 속도가 늦어지면서 어떻게 투자 전략을 좀 섹터 전략을 가져가야 됩니까? 네, 미국 같은 경우는 1980년 이후에 6번의 경기 침체 국면을 겪었는데요. 네. 경기 침체를 구분해 보면은 3가지 패턴으로 나눠질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그 IT 버블 붕괴 이후에 2000년도에 보면은 플러스 그러니까 실제 성장률이 잠재 성장률을 살짝 밑도는 수준의 얕은 그 경기 침체가 찾아온 적이 있었고요. 또한 1990년대처럼 모기지 사태가 일어나면서 마이너스 1% 내에 상당히 그 경미한 경기 침체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서브프라임이라든지 이번 코로나 사태처럼 큰 폭의 경기 침체가 있었는데 이번에는 아무래도 경미한 경기 후퇴 정도에 그치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과거 경미한 경기 후퇴 국면에서는 한 6개월 정도는 주시장이 먼저 선 조정을 보여왔기 때문에 주가가 경기 후퇴 국면에는 상승을 했는데요. 뭐 소형주는 아무래도 가격 경쟁력이 약하기 때문에 그 주가는 하락했지만 S&P 500 같이 대형 기업들, 성장주들 기업들 같은 경우는 반등했다는 점에서 의외로 경기 후퇴 국면에서는 주식시장과 관련해서는 좀 매수해봐도 되지 않나 보여지고요. 또 경기 후퇴 국면이 조금 길어진다면은 아무래도 리스크와 관련된 위험 자산의 그 포트폴리오를 조금 변경은 가능하겠지만 큰 폭의 그 경기 후퇴 국면이 아니라는 점에서는 오히려 주식을 살 수 있는 또 한 번의 기회가 찾아오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잭슨홀 미팅하고 글로벌 미국 경제 얘기했고요. 중국 얘기도 오신 게 살짝 좀 몇 가지 현안들이 있어서 여쭤보고 가겠습니다. 중국이 또 올 들어 3번째 금리 인하를 했습니다. 금리도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어가지고요. 중간중간 내렸는데 다른 나라는 지금 다 금리를 인상하지 않습니까? 근데 중국이 금리를 인하한다는 것은 어떤 이유에서이며 그럴 여력이 있는가 궁금합니다. 네, 중국 같은 경우에는 사회 총량 대출 규모가 있는데요. 이것은 아무래도 중국 같은 경우에는 제2금융권까지 포함해서 전체 대출 총량을 보는데 7월 달에 무려 30%나 감소했고요. 이제 앞으로 더 감소할 수 있다는 게 개인들의 대출, 모기지 대출 같은 경우에는 무려 63% 급감했고요. 기업 대출도 30%나 급감을 했다고 합니다. 이렇게 되면은 중국의 명목 GDP의 80%를 차지하는 투자나 개인들 소비 같은 경우에는 유지될 수밖에 없는데요. 7월 지표만 보면은 중국은 3분기에 마이너스 5에서 마이너스 10%까지 떨어질 수 있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이 때문에 가을철 당대회 전까지는 블랙스완이라든지 회색 코뿔소가 출현되지 않기 위해서 중국 정부는 앞으로도 금리를 낮출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하지만 문제는 이번에 그 당대회 이후에 대규모 인사 처리 예고가 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기업들이 투자를 할 수가 없는 상황이고요. 개인들 같은 경우에도 소비를 줄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유동성 함정에 빠져 있는 것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복지부동하고 있군요. 다 눈치 보기 하고 있군요. 마지막으로 하반기 중국 경제 전망 좀 해주세요. 중국 정부는 5.5% 연간 성장인데 5.5%는 뭐 지금으로서는 뭐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 됐고요. 주요 기관들이 지금 중국 경제 성장률 계속 낮추고 있습니다.
네, 아무래도 미세먼지가 우리나라에 날라오지 않는 것만 봐더라도 중국이 좀 심각한 경기 침체 국면에 빠져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요. 네. 현재 자동차 생산이라든지 수출을 제외해 놓으면은 모든 산업이 상당히 심각한 경기 침체 국면에 들어가 있습니다. 이 때문에 블룸버그가 조사한 경제 예측 기관들이 올해 중국의 성장률 전망치는 4%에서 다시 3.8%까지 낮췄고요. 좀 비관적으로 보는 골드만삭스 같은 경우는 올해는 3%, 또 노무라 증권 같은 경우는 드디어 2.8%까지 낮춘 상황입니다. 이제 하반기에 보면은 집값 하락 속도가 너무 좀 빠른 상황이고요. 또 폭염과 태풍으로 인해서 전력 수급에 큰 차질이 빚어지고 있다는 점에서 생산도 위축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아무리 낙관적인 상황 시나리오를 가정을 하더라도 중국은 올해 성장률은 3% 전후, 또 비관적으로 볼 경우에는 2% 후반까지 떨어질 가능성이 현재로서는 더 높지 않나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오늘 집중 분석 잭슨홀 미팅의 주요 의제하고요, 시장 영향, 또 중국 경제 최근 상황까지 점검해봤습니다. 미중산업경제연구소 조용찬 소장님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